자, 지금부터는 동학농민운동을 할 건데요. 동학농민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동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 전에 63년부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까지의 과정을 잠깐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대원군이 63년에 집권해서 73년 동안 70년까지 약 10년 동안 집권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를 하죠. 자, 이 시기를 우리가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1866년에는 제너럴 셔먼로 사건, 병인양요, 71년에는 신미양요까지 일어났었죠. 어쨌든 10년 동안 대원군이 정치를 잘 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73년에는 최익현이라는 유생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고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종의 아내 민비가 척족 세력, 민씨 척족 세력이 정치를 하는 시기예요. 여기까지. 이때부터는 거의 조선이 망국에 간 겁니다. 특히 일단은 고종과 명성황후는 처음에 개항에 대해서 의지했었기 때문에 1876년에 개항을 하죠. 자, 그 개항했을 때 어떤 조약을 맺죠? 그렇죠.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일명 조일소 조규. 그 다음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실시했을 때가 1880년이었습니다. 자, 이때 정부가 어떤 아문을 설치한다 했죠? 그렇지.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해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한다고요? 개화 정책을 펼친다고요. 개화 정책. 이때는 우리가 개화 정책을 펼칩니다. 개화 정책 여러 가지 있죠.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만들고, 오군령을 2영으로 줄이며, 그 다음에 각종 근대식 무기공장인 기기창이나 방문국, 그 다음에 전환국, 최초의 우체국인 우전총국까지 개화 정책이 펼치대요. 자, 특히 1882년에는 82년과 선생님 오른쪽에 적어놨네요. 1882년과 84년에는 걸쭉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82년에는 구식군인들의 불만 때문에 일어난 사건, 무슨 사건? 그렇지. 임오 군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84년에는 급진개화파가 일으키는 3.1천의 사건을 어떤 정변? 그렇지.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1884년부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이 10년 동안 민비란 여자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말했겠지만 재정을 파탄시켜서 백성들이 정말 도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못 참고 있던 농민들이 뭐를 터뜨린 겁니까? 그렇지.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학이 형성되었고 이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일대 규주. 동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그렇지. 최재우라는 사람이죠. 최재우. 이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 때 최재우가 경주의 몰락 양반이거든요. 동굴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울림의 계시가 들립니다. 종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동학인데요. 1860년에 만들어요. 동학이라는 것을. 동학은 뭐의 반대말입니까? 서학의 반대말이죠. 이거는 이슬람교와 비슷해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마호메트죠. 이 마호메트도 동굴에서 알라의 가호를 받아서 만든 게 이슬람교예요. 근데 최재우가 만들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냐면 이 교리가 있어요. 자, 동학의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사람은 곧 하늘이다. 무슨 사상? 인내천 사상. 그 다음에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는 한 울림이 있다. 시천주 사상. 어쨌든 평등사상인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 평등사상과 이 동학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왜? 병인 파켓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재우를
처형시킵니다. 어떻게 처형시키냐? 바로 혹세무민의 죄를 가리킵니다. 혹세,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민, 백성을 바보로 만드는 죄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최재우 다음 교주, 2대 교주가 누구죠? 그렇지, 잘하네. 최시형이죠. 이 최시형은 동학을 좀 더 전국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포주와 접주, 즉 동학을 포접제로 정비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최재우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을 발간하는데요. 그게 동경대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로 따지면 성경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기독교에서는 또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그래서 동학의 찬송가를 만듭니다. 바로 용담유사라는 책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이 책 두 개를 읽으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뭐가? 동학이.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로 후에 교조 신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무슨 운동? 교조 신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알아볼 거예요. 교조 신원 운동이 뭐냐면 교조 동학의 할아버지 누구입니까? 최재우죠. 이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동학을 종교로서 인정해 달라라는 순수한 운동이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처음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삼례에서 일어났어요. 삼례. 전라도 삼례에서 1892년에 교조 신원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삼례에서 교조 신원 운동이 일어나니까 당시 삼례에 있었던 사또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서울에 올라가서 직접 상소를 올리면 해결해 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삼례에서 몇 명이 모여서 한 몇십 명 정도가 모여갖고 서울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서 서울 복합 상소를 올리게 돼요. 창덕궁 앞에서. 이게 93년이에요. 1894년 3년. 자, 갑자기 농민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서울 복합 상소를 올리니까 민비 입장에서 당황을 했어. 저거 먹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서울 복합 상소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통학을 종교로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이제 민비가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내가 너희 물러나면 내가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 그래서 물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농민들은 됐다 하면서 물러납니다. 근데 민비가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포졸들을 시켜서 이 서울 복합 상소에 참여했던 농민군들 집에 가서 가족들은 물론 농민들 다 죽여버립니다. 와, 진짜 나쁜 여자입니다. 어마무시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빡친 농민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드디어 정말 중요한 집회가 열립니다. 충청북도 어디? 보은에서 보은 집회가 열려요. 이 보은 집회는요,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교조 신원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은에서 일어난 정치부터는 어떤 성격이 들어가냐? 바로 반봉건, 즉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이 들어간 집회가 바로 보은 집회예요. 자,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첫, 외, 양, 창, 이를 외칩니다. 외놈과 양놈들을 배척하고 의로운 뜻을 펼치자. 그러니까 외놈과 양놈을 배척한 다음에 저 썩어빠진 민씨 일파를 없애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자라는 게 바로 보은 집회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김제까지. 자, 이까지가 동학농민운동의 바로 전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1894년부터는 1월에 일어나거든요. 고부군수 조병신육갑이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니,
자, 그것은 바로 학습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학습지로 넘어오세요. 자, 여기 보이는 페이지 70쪽을 보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순서대로 자세히 적어놨어요. 자, 배우기 전에 보면 우와 이거 어떻게 외우노 하겠지만 지금부터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정말 재밌는 파트고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자체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라옵시다. 자, 아까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한번 말해봤는데 일단은 지배층 부패는 뭐냐면 바로 민식 일정을 말한 거죠. 농민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거들고 그다음에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의 경제 침략이 가속화됐죠. 그 다음에 1대 교주 최저가 죽고 2대 교주 최시용이 포접대로 활동하면서 전국으로 교세를 확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최재우의 신원을 풀고 동학을 인정받는 무슨 신원운동? 그렇지.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죠. 아까 이런 집회들은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살펴보냐? 바로 1894년 1월 고부 농민 봉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좀 순서 시기를 좀 알아줘야 편합니다. 왜? 시기적으로 좀 헷갈릴 뿐만 아니라 중간에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이 섞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 이런 버릇을 들여야 돼요. 1894년 1월 때는 1894년 1월 고부군수였던 조병신 육갑이라는 탐관오리가 있었어요. 조병갑. 이 조병갑은 그냥 탐관오리가 아니라 슈퍼 도널드 다크 미친 탐관오리야. 우리 조선 근현대사, 조선 역사 속에서 이 슈퍼 도널드 다크 탐관오리가 2명 있는데 때는 1862년에 진주에서 임술농민봉기를 일어났죠.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삼정의 문란, 즉 백낙신의 횡포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조병갑도 똑같아. 자, 조병갑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물론 그 전까지 자기 부모님들의 제사 비용을 엄청 걷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 만석보 때문이에요. 만석보란 뭐냐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는 시설인데 이 만석보를 썼는데 농민들이 무임금으로 착취를 하게 됩니다. 농민들이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면 우리가 물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만석보가 완성되자마자 물 쓸 때마다 뭘 거둡니까? 수세를 거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옌병. 여러분 양치할 때마다 수세 거두면 그거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참다 못 참은 동학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니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녹두장군인 전봉준이에요. 전봉준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녹두란 단단하고 작다는 뜻이거든요. 전봉준의 키가 작고 단단했어요. 이 남접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이 조병갑을 쓸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고부농민봉기인데 어떻게 일으켰냐면 바로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사발통문이 뭐냐면 여기 밑에 있죠. 이 농민운동의 주모자들이 들키지 않도록 이름을 사발 모양을 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부관을 휩쓸고 만석보를 파괴하게 됩니다. 고부농민봉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지어져요. 근데 전에도 배웠죠. 이 농민봉기가 일어난 지역에 진상조사를 하는 관리를 파견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안핵사예요. 안핵사. 진주농민봉기, 즉 임술농민봉기 때도 안핵사를 파견하죠. 누구? 박규수를 파견하죠. 자, 이때 이 고부농민봉기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된 관리 안핵사가 누구냐면 아주 변태 같은 놈이 있어요. 바로 이용태입니다. 이 이용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고부농민봉기 일으킨 애들을 색출해서 탄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죽었냐? 전봉준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전봉준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안 그래도 빡치는데 이 조병갑보다 더한 애가 내려오니까 전봉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니 어디에서? 무장과 백산에서. 몇 차 봉기? 이때를 1차 봉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요.
고무 농민봉기가 1차 농민봉기가 아니라 이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일어난 게 1차 봉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1차 봉기인데 특히 백산봉기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백산이 명칭이 백산이 아니었어요. 왜 백산이냐면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동학농민운동을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본 적 있죠? 원래 조선인들은 옷을 흰색으로 입지 않습니까? 이 백산 지역에 모여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4대 강령을 읽고 경문을 발표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동학농민들이 와 하면 소리를 일어났으니 그 광경이 굉장히 산을 하얗게 뒤덮었다 해서 백산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그림 한번 기억하고 백산입니다. 저 백산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1차 봉기예요. 자, 백산 농민 봉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4대 강령입니다. 우리 4대 강령이 뭔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읽기 자료 봅시다. 자, 1차 봉기 때의 경문하고 이게 백산 경문 적혀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을을 들어 이에 이르렀음을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는 잘 사는 양반들죠. 애들.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 수령과 방백, 밑에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 더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와! 이게 백산경문의 키워드입니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반봉건. 자, 이거 알겠죠? 백산 경문.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농민 봉기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당황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군을 보내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농민이 셀까요? 관군이 셀까요? 관군이 세죠. 농민군이 들고 있는 게 낫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황토연, 황룡촌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어디서? 황토연과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승리했는지. 자, 어떻게 승리했냐면 이게 바로 장태예요. 장태. 그러니까 여러 짚을 꼬아서 겹쳐서 만든 장태인데 이거 뒤에 숨으면 총알들이 푹푹푹 하면서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굴리면서 낫을 들고 싸웠습니다. 굴려서 싸우고 굴려서 낫 지르고 관군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황룡촌 전투를 기념해 만든 탑이 바로 이 탑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중간에 장태 보이죠? 이 장태가 동학농민운동권의 상징이에요, 상징. 돌아와서 자, 동학농민운동은 순서가 중요한데 황토연과 황룡촌 이름이 헷갈리지? 순서가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지렁이를 한자로 뭐라 그러면 토룡해, 토룡. 오케이? 그래서 연전연승을 하고 어디까지 점령한다? 와우! 전주성까지 점령한다. 자, 이 정부가 농민군이 예상치 못하게 전주성을 점령하자마자 지었댔다 해갖고 바로 당시 민비의 최측근이었던 누구를 보내냐면 홍계훈을 보내서 저들이랑 대화를 하라고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홍계훈이 내려가는 사이에 또 민비가 제일 잘하는 짓이 뭡니까? 또 편지를 보내요. 어디에? 청나라한테. 동학농민군 좀 묵지해달라고. 진짜 노답. 자, 동학농민운동이 전주 점령하고 홍계훈이 내려오는 사이에 청나라한테 오면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청나라가 1894년 어린이날 5월 5일에 아산만에 상륙합니다. 자, 청나라 군대가 여기 아산만에 5월에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민비가 요청을 해서,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죠. 자, 어떤 조약에 의해서? 가입신정변 이후에. 그렇지. 텐진 조약에 의해 다음날 일본이 인천에 상륙합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텐진 조약은 상호 출병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상호 통보예요. 알려주면 돼.
근데 일본이 굳이 왔어.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상륙한 아산만은 청나라 가까워. 근데 일본이 상륙한 인천은 일본에 멀지 않나? 여기 부산도 가도 되고 진주 가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말해준 게 뭐냐면 일본은 여기 인천이랑 여기 한성, 한양이랑 경복궁이 가깝지. 이미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할 생각으로 온 거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전쟁에서 청나라를 이기고 속전속결로 승리한 다음에 우리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야. 알겠죠? 이 인천에 온 것도 충분히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정부 입장에서는요, 청나라만 불렀는데 일본까지 왔어. 당황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급하게 홍계훈과 농민군이 대화를 하는데 이때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해갖고 무슨 화약?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화약은 뻥뻥뻥뻥 이게 아니고 터지는 화약이 아니고 화해의 약속이라는 뜻이야. 자,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농민군들아, 우리랑 화해하자. 우리가 너희 해달라는 거 해줄게. 라고 하니까 농민군들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고 가요? 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너희가 요구하는 걸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봐. 우리 패정개혁,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치, 잘못된 정치, 패정을 개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기 전에는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부가 알겠어, 들어줄 테니까 봐봐,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종청이라는 걸 설치해서 너의 약속을 실천할게.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라도에 50개 정도의 집강소를 설치할 테니 여기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니까 여기서 패정개혁안을 실천할게요. 그러면 갈게요. 오케이 하면서 전주화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가 궁금해야 되는 것보다 패정개혁안이 무엇인가? 자, 다음 쪽에 있죠. 자, 정말 중요합니다. 패정개혁안은 몇 개죠? 12개죠. 자, 읽어보십시오. 왜? 앞으로 그 전에 배웠던 갑신전변 14개조 정강이나 패정개혁안 12개조,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펼쳤던 허닝 6조 또는 그 전에 갑오 2차 개혁 때 최초의 헌법이었던 홍범 14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패정개혁안에만 있는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12조예요. 뭐다?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 이 토지 균등 분배의 조항은 패정개혁안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패정개혁안의 의의가 뭐냐면 여기에 거의 다수가 갑오 1차 개혁 때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12조만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돌아와서 자, 아무튼 이렇게 전주화약을 맺고 나서 그 정부가 우리 동아농민부 끝났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라고 철수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일본이 안 가고 오히려 어딜 점령하나? 그렇지. 경복궁을 기습 점령합니다. 뭐라 하면서 지금 조선의 정치가 잘못됐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정치, 조선의 정치를 돌봐주시겠사옵니다 하면서 경복궁을 기습점령합니다. 그리고 내정개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청문회 해줘. 아니 일본, 너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데? 하면서 일본이 말했죠. 일본이 인천에 온 이유는 청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단단히 마음먹고 왔다고. 그래갖고 뭘 일으킵니까? 그렇지,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떤 운동 중간에? 동학농민운동 중간에. 자, 여러분, 땅덩어리는 어디가 넓어요? 청나라 훨씬 넓죠. 근데 이때 누가 이겼겠습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개박살냅니다. 어떻게 박살내냐면 그냥 개박살내요. 자, 왜?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군을 박살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조선에 명성황후가 있다면 청나라는 서태후가 있어요. 서태후는
여러분 그 대륙 클라스 알죠? 서태후는 민민 애기 클라스가 장난 아닙니다. 자, 이 서태후의 사진이에요. 와, 관상 보십시오. 살벌합니다, 진짜로. 이 서태후는 중국 역사상 3대 악녀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나 내가 왜 이런 말 하냐? 당시 서태후가 청나라에 끼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걸 끼쳤냐면, 자, 이 서태후가 즐기기 위해, 유희를 즐기기 위해 설치한 게 바로 이 이화원이에요. 규모 어마어마하죠. 민비는 여기 명함도 못 내밀어. 이걸 짓기 위해서 당시 청나라의 1년 동안 예산을 2년치를 여기다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예산을 2년치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중국, 특히 청나라 군사가 말도 안 되지. 다 빙시리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미 청나라도 내부적으로 썩고 있었어. 일본한테 질 수밖에 없어. 반면 일본은 야, 제복 이쁘지. 제복 이쁘단다. 제복 죽이지. 총칼 근대화 무기로 장착해서 갑니다. 야, 그래서 청일 전쟁이 아까 일어난다 했죠. 청일 전쟁에서는 뭐 풍도 해전부터 시작해서 뭐 위해, 자, 이게 위해위라고 청나라 영토였는데 그냥 다 개박살 내버려 일본군들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엄청난 조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쉐키 중에 쉐키, 시모노세키족을 맺습니다. 이 시모노세키족이 왜 중요하냐면요, 청이 일본에 배상금뿐만 아니라 엄청난 땅을 할양하게 돼요. 바로 그렇지, 랴오뚱 반도, 즉 요동 반도와 그 다음에 오늘날의 대만, 타이완을 할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오동 반도, 요동 반도 어디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쪽이죠. 옛날에 고구려 땅, 부여 땅. 여기는 청나라 심장이에요, 거의. 여기를 갖다 바칩니다. 자,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누가 등장하냐? 그렇지,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일본 주식들 갑자기 갑자기 크네. 안 되겠다. 저거 요동반도가 차지하면 갑자기 우리를 러시아도 치고 들어올 수 있겠네. 안 되겠다. 내 친구를 부른다 해갖고 러시아가 친구들을 부릅니다. 어디? 프랑스와 독일을 불러요. 독일과 프랑스를 부릅니다.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무슨 간섭? 삼국 간섭. 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에 간섭을 해서 야, 일본, 그건 아니지 하면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야오뚱 반도, 요동 반도를 청에 반환하게 됩니다. 자, 삼국 간섭 세 개 나라 어디라고? 러도프. 자,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 루돌프 사슴 알죠? 루돌프 사슴코는, 자, 러도프 사슴코는, 여러분 정색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러덕프. 알겠습니다. 이게 3구. 자,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민비가 고종이랑 같이 어떻게 하냐면 야, 가만 보니까 러시아의 입김이 되게 세네. 그래서 민비가 러시아에 접근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니까 일본이 나중에 뭘 일으키냐, 1895년에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죽이게 되는 거죠. 와우.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청일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에 동시에 뭘 일으키냐면, 아까 내가 말했죠. 일본군이 인천에 오자마자 경복궁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어딜 점령한다고요? 경복궁을 점령한다 했죠. 그래서 바로 내정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때를 우리가 몇 차 가보 개혁을 그러냐면 1차 가보 개혁을 해요. 그래서 1차 가보 개혁 혹은 1차 김홍집 내각이랍니다. 4번의 개혁 동안 계속 김홍집이 있었거든. 그래서 1차 가보 개혁. 자, 이때 누구랑 같이 했냐면 흥선대원군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나가서. 이 흥선대원군 같이 1차 가보 개혁.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개혁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갑오개혁은 좀 더 어떤 개혁이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자주적인 개혁이에요. 굉장히 자주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뭘 설치하냐면 바로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갑오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갑오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 갑오개혁을 다시 하겠죠. 이 새끼들 보소. 지들 못 데려오네. 안 되겠다. 2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를 어떻게 하게요? 그렇죠. 폐지하게 됩니다. 군국계모처가 있으면 1차 개혁에 무조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우리 땅에 일본인 경복궁까지 점령을 했으니 그다음에 우리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평양도 불타고 전라도 불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럴 순 없다. 가만히 있을 순 없다 해갖고 재봉기합니다. 자, 어디서 모이냐면 이때 동학농민운동은 정말 규모가 커져요. 여러분들이 4년 후에 가게 될 논산에서 논산훈련소 쌤도 논산훈련소 나왔어요. 이 논산에서 북접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와 남접의 전몽준이 만나서 함께 북상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아픈 건 공주 우금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농학농민 봉기는 반봉건이죠. 근데 2차는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일본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반외세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이 공주 우금치 전투가 굉장히 마음 아파요. 여러분,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우금치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이미 일본이 여기 다 매복하고 있어. 근데 동학농민군도 그걸 알아.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판단하냐면 전봉준이 우리가 이 앞을 가도 죽음이지만 우리가 뒤를 후퇴해도 죽음이다. 차라리 멋지게 싸우자라고 우금치를 향합니다. 자, 그때 동학농민군을 기다리고 있던 게 뭐냐면 기관총이에요. 이 기관총에 동학농민군이 전멸합니다. 이게 1894년 11월이에요. 정말 마음 아픕니다. 자, 전봉준이 도망을 치긴 하는데 이 전봉준의 부하의 밀고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잡혔던 사진이에요. 이게 전봉준이고. 자, 그래서 전봉준을 뜻하는 노래가 바로 파랑새가야. 파랑새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는 전봉준을 뜻하죠. 녹두꽃이 떨어지면 전봉준이 죽으면 청포장수 오고 간다. 청포장수는 녹두를 파는 장수를 청포장수로 해요. 이 파랑새라면 전봉준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우금치 전투와 관련해서 공주우금치 전투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자, 무슨 시냐? 여러분 그 시인 신동엽 알아요? 신동엽? 연예인 말고 시인. 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어요. 그 껍데기는 가라 속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검은색 씁시다. 동학년 곰나루에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자, 이게 우리가 수능을 칠 때도 굉장히 필수시인데,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봅시다. 선생님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동학년이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던 1894년을 말하죠. 자, 여기서 곰은 웅이에요. 곰웅. 한자고, 나루도 진입니다. 자, 웅진은 어디입니까? 백제수 웅진이죠. 바로 공주 우금치 전투가 일어났던 웅진을 뜻해요. 그 아우성. 그들의 순수한 함성 소리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는. 야, 기가 막힌 시입니다. 이 신동엽은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나오면 뭐다? 동학농민, 특히 공주 우금치 전투다 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지읍시다.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끝났어요. 아쉽게. 자, 의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의의가 뭐냐? 바로 반봉건투쟁이자 바로 반침략, 반외세라는 거예요. 반봉건이라 하면은 당시에 양반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고 이런 요구들이 갑오개혁의 일부 반영됩니다. 갑오개혁을 배우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 패전개혁안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반외세 반침략이나 여러분 일본이 경복궁 점령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한계점이 있어요. 이들은 밑에서부터 일어났던 봉기이기 때문에 그 갑신정변처럼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세상을 원했어? 평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두가 이런 세상을 원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학농민운동인 겁니다.